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도울 수 있을 때 돕자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 마음을 다한 헌신이 감사 대신 무관심, 심지어 모멸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4살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직접 사비로 산 영양제와 분유값,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갓 태어난 손주를 돌보러 갔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하고 단란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곳에 머문 지 단 3일 만에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고, 매일 젖병을 씻고 삼시세끼를 차리면서 며느리의 냉랭한 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놀랍게도 에어컨 리모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녀가 유난스럽다고 했고, 아들은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진정으로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뒤 아무 말 없이 단 한 가지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 젊은 부부를 순식간에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멋지게 한 방을 날리며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어째서 그녀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숙자, 64살이고 경기도 분당에 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낮에는 차를 마시고 화초를 가꾸고, 밤에는 TV를 보거나 가끔 주민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밤이 깊어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들 때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곤 합니다. 제게는 박민준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전에서 대학을 나와 졸업 후 그곳에 자리를 잡았죠. 기계무역 회사에 다니고 있고 서연이라는 참하고 얌전해 보이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매매가가 6억 원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막 결혼했을 때 저는 5천만 원을 주며 집 계약금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죽어도 안 받겠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이건 엄마가 네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돈이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린 끝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었죠. 날짜가 되면 알아서 빠져나가도록요. 그들에게 고마워하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어려울 때 엄마로서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생활비 좀 아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저는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명품을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니 제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것은 올 초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산후조리를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을 방해할까 싶기도 했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많아서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실 거라고 하기에 저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을 때마다 꼬물거리는 작은 녀석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늘 근질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릴 적 열이 나서 칭얼거릴 때처럼 한껏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아직 몸이 다 회복이 안 됐고 저도 요즘 회사 야근이 너무 많아서요. 유준이 돌볼 사람이 없는데 엄마가 대전에 좀 와서 한동안만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달, 두 달이면 더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것인지 서글픈 것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몇 달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보모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주를 보고 싶어서, 제 손으로 직접 안아보고 싶어서, 아이들 곁에서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어서였습니다. 내일 바로 갈게. 저는 마치 소풍을 앞둔 초등학생처럼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신이 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쓸 물티슈, 아기 로션, 옷가지를 한 보따리 샀고 며느리 몸보신용으로 고급 홍삼 세트를 2박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손주 첫 만남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상상에 잠겼습니다. 도착하면 매일 유모차에 손주를 태우고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어줘야지. 점심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맑은 생선탕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야. 저는 혼자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단란한 풍경, 드디어 내게도 찾아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대전행이 행복을 누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현실에게 혹독한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KTX가 대전역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날씨는 분당보다 훨씬 따뜻했고 햇살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양손에 큰 짐 가방을 들고 역을 나섰습니다. 민준이가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에 구겨진 폴로 셔츠를 입은 모습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너희들 볼 생각에 기쁘기만 한데. 저는 웃으며 짐을 건넸습니다. 차는 그들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였는데 외벽은 세련된 회색 타일로 마감되어 제법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5층, 한 층에 2가구씩 있는 구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은은한 분유 냄새가 풍겨왔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시는 길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홈웨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깨끗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제가 북엇국을 끓여놓긴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이따 저녁에 드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실내화를 건넸습니다. 여긴 유준이 공간이라서요. 들어오실 때 신발 갈아 신어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해온 봉투와 홍삼 세트, 아기용품들을 거실 탁자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너희들 몸보신하라고. 그리고 이건 유준이한테 필요한지 한번 봐. 그녀는 물건들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돈 많이 쓰셨어요. 저희 돈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고급 홍삼 세트 상자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쯤 유준이도 잠에서 깼습니다. 작은 얼굴은 쭈글쭈글했지만 눈동자는 까만 포도알처럼 반짝였습니다. 입을 벌리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자 서연이는 곧장 저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한번 안아보세요. 유준이가 안아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제가 아이를 받아 앉아 품 안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볍게 흔들어 주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작은 생명체가 드디어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든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잠자리 봐드릴게요. 그런데 방은 조금 불편하게 되어서 죄송해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2개뿐이라서요.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작은 방은 유준이 방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도 교대로 돌봐야 해서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당분간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네, 엄마. 이 소파가 생각보다 꽤 커서요. 저희도 여기서 자주 자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회색 천으로 된 소파를 보았습니다. 길이는 충분했지만 한쪽이 푹 꺼져 있었고 팔걸이는 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관리를 잘 안 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나 소파에서도 잘 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은 이미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까다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돌봐달라고 대전까지 불러놓고 매일 젖병 씻고 기저귀 갈고 삼시세끼를 차리게 할 거면서 문이라도 닫을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베란다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 때문에 커튼을 반쯤만 쳤는데도 눈이 부셨고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금세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모기였습니다. 모기향 하나 피워주지 않아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져온 연고를 목에 바르고 누워 천장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목소리가 아주 상냥했습니다. 어머,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직접 오셔서 아기 돌봐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여전히 꿀처럼 달았지만 과연 그녀가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만약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다면 나를 거실에 재우고 모기향 하나 놓아주지 않았을까? 저는 한숨을 쉬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 밤인데 벌써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채밝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허리는 밤새 누가 두들겨 팬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저는 방 안의 사람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오직 베란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가 물을 끓여 유준이 젖병을 소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짓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밥솥에는 찬밥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피곤했나 보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세탁실로 가서 어제 널었던 아기 옷을 걷었습니다. 7시가 되었지만 서연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혼자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냉장고가 비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생선과 애호박, 달걀을 샀습니다. 점심에는 간단하고 담백하게 애호박 생선 맑은 탕을 끓여줄 생각이었습니다. 9시쯤 유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냄비를 내려놓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애가 깼나 봐요. 배고픈가 본데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옆에 내려놓고 느릿느릿 가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먹이세요. 저는 좀 이따가 할게요. 저는 아이를 받아 안고 달랬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몸에서는 분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소파에서 자도 좋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거의 앉아보질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고 토사물을 닦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소리내어 웃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부엌 입구로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밥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못하는데. 입으로는 칭찬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할까 봐 두렵다는 듯 그녀는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는 생선탕을 한 그릇 떠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았으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저는 좀 자극적인 게 당기네요. 혹시 다음에는 김치찌개 끓여주실 수 있어요? 새콤하고 매콤한 게 입맛 도둑이에요. 위장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저는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녀는 민준이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산후조리할 때도 미역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이제 국물만 봐도 질려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부터는 탕 끓이지 마세요. 서연이가 요즘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저희도 그냥 대충 먹으면 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탕을 제 그릇에 다시 덜었습니다. 사실 저도 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치찌개라니. 저는 찬장에 놓인 시판 김치를 쳐다보며 속이 쓰려왔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모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한밤중에 유준이가 울자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또 배고픈가 봐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가운을 걸치고 일어나자 서연이는 즉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찰칵하는 소리가 마치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속을 달래기 위해 고구마죽을 끓였습니다. 서연이는 나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이걸 먹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네가 안 좋아하면 내가 이따가 달걀 프라이라도 해줄게. 그녀는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유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에어컨을 켜며 말했습니다. 방이 너무 답답하네. 잠깐만 쐬어야겠어요. 저는 그녀를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남은 설거지와 정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도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야근해야 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녁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온 지 3일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서연이는 마치 여행객처럼 가끔 얼굴을 비추고는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었고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쉽게 서연이에게 휘둘렸습니다. 서연이는 입이 달콤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는 저 괜찮아요. 어머니도 고생하시잖아요. 라는 그녀의 말 몇 마디에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이곳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건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숨쉬는 무료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서운함을 삼키며 빨래를 널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저들이 안정을 찾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고양이조차 움직이기 싫어할 만큼 더운 날씨에 작은 행동 하나가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릴 줄은요. 그날 오후는 정말 더웠습니다. 거실의 큰 창문이 서쪽을 향해 있어 햇볕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마저 뜨거웠습니다. 저는 유준이를 안고 재우면서 물티슈로 목덜미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었고 목과 겨드랑이는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선풍기가 바로 옆에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마치 씻지 않은 냄비처럼 끈적거렸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온통 더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리모컨을 집어 에어컨을 켰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컨에 불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서서히 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품에 안긴 유준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작은 주먹을 쥔 채 제 가슴에 기댔습니다. 몸도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소파 위 아기 매트리스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작은 수건을 덮어준 뒤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집 안이 드디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저도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기도 전에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가 에어컨 아래에 서 있었고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에어컨 켜지 마세요. 밤새도록 트는데 이번 달 전기세 폭탄 맞겠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멈추고 기계가 삐빅 소리를 내며 꺼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 전체의 공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돌아서서 느긋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준이 더울까봐 그러시는 건 알지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선풍기만 틀어도 충분해요. 저는 그녀를 2초간 쳐다보았습니다. 유준이가 막 잠들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선풍기로는 안 돼.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소파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지금 지출이 크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에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거기다 아기 분유랑 기저귀 값까지 어느 것 하나 싼 게 없어요. 이번 달에 벌써 에어컨 요금 고지서가 2번이나 나왔는데 제가 정말 좀 부담스러워서요. 저는 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유준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베개에 붙은 채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10분 켰어. 아이가 너무 더워해서 열사병 걸릴까봐. 서연이는 살짝 웃었습니다. 선풍기로도 충분히 시원해져요. 아니면 베란다에 잠깐 앉아 있으면 바람이 더 잘 통하고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투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비수처럼 사람을 찔렀습니다.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전기세, 부담, 어머니를 위해서 같은 단어들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떠넘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치솟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네. 저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라는 말을 할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풍기로 충분하면 네가 와서 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방금 막 잠들어서요. 잠 좀 보충해야 해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나도 아직 못 잤어. 저는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고 유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며 다시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끈적거렸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에어컨 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빠듯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계시는데 제가 집안 살림을 좀 조절해야 하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어컨부터 음식, 그리고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은근한 배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를 안고 선풍기 앞에 앉아 초록불은 켜져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하나 밝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위를 못 참는 것도 전기세를 아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장 기본적인 편안함조차 제공하기를 꺼릴 때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저는 잠든 유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 내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는구나.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선풍기는 여전히 천천히 돌고 있었고 마치 어제 오후의 그 장면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준이에게 젖을 먹이며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할머니가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자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무뎌진 뒤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저는 유준이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수건을 덮어준 뒤 아이가 깨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고구마죽을 끓이고 달걀 프라이 2개를 부치고 사과도 좀 깎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남을 챙기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밥을 다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어젯밤 미리 정리해둔 짐을 문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은 이치로 따질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해봤자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을 화나게 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딱 한 줄만 썼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분당으로 간다. 유준아 잘 지내렴. 할미가 다음에 또 보러 올게.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 집안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닫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3일 밤을 잤던 소파, 그리고 리모컨은 있지만 저를 위해 작동하지 않았던 그 에어컨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비위를 맞출 수 없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영원히 서운함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자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짐을 끌고 골목 어귀로 나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제 짐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른 아침부터 나오셨네. 집에요. 대전에 놀러 오셨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손주 보러 왔었어요. 3일 있었는데 충분하네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하나씩 뒤로 물러났고 동쪽에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명할 빚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천천히 깨닫게 놔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택시가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조건 마음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분당집에 도착해 짐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집이 마치 깊은 우물처럼 저를 맞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으로 가 서랍 속에 있던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신청서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2년 반 동안 도왔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30개월이면 거의 1,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도와준 것을 기억이나 할까요? 단 한 번이라도 제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낮에는 에어컨을 켜면 안 된다는 것, 음식이 너무 싱겁다는 것, 분유값이 비싸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러는데 아침에 갑자기 가셨다고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어본 뒤 딱 한마디만 답장했습니다. 난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너희나 잘 살아라는 이 말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계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무한정으로 헌신하지 않을 것이고 오지 않을 감사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저는 그들이 며칠간의 평온함을 누린 뒤에야 제 존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5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세 번째 벨이 울릴 때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다소 경직되어 있었지만 애써 혹시 이체하는 거 잊으셨어요? 라는 말을 꾹 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이체? 대출금이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시던 거 자동이체 해지하셨어요? 응, 해지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생활비가 있고 언제까지고 너희를 부양할 수는 없잖니.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엄마가 너무 갑자기 가셔서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아주 건강해. 그냥 피곤해서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는 힘없이 말을 흐렸습니다. 기분 푸시고 저희가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하면, 아니, 그냥 이대로 그만두자. 곧 대출금 빠져나갈 날인데. 민준아,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이제 애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비상금 통장이 아니라고. 너희가 대출받아 집 사기로 결정한 건 두 사람이 한 선택이지 내가 강요한 게 아니잖니.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몇 초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요즘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 너희가 힘든 건 너희 문제지. 내 돈은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엄마, 제가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건 정 때문이었어. 이제 내가 피곤해서 그만두는 건 내 본분이야. 그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가 끊긴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민준이가 아니면 서연이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자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가신 지 며칠 되셨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푹 쉬셨어요? 저는 하고 짧게 대답하고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태도를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날 어머니가 왜 갑자기 가셨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마음에 담아두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고칠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막 입을 열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낮아지며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빠듯해서요. 어머니가 계속 저희 대출금 도와주신 거 저희 다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갑자기 끊기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너는 내 건강이 걱정돼서 전화한 거니? 아니면 돈 독촉하러 전화한 거니? 아니에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혹시 감정이 좀 격해지신 건 아닌가 걱정돼서요. 만약 지난번 에어컨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실 그건 별일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로 서운해하겠어요. 너는 참 말을 쉽게 하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너도 웃으면서 내가 에어컨 켜면 안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 저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당연히 기뻤죠. 하지만 저희 세 식구 살림도 빠듯하잖아요. 어머니도 보셨다시피 분유값, 기저귀값 다 돈인데 저희도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너희가 넉넉하지 못하면 너희가 아껴야지. 왜 나를 아끼게 만들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손주 돌보러 가서 소파에서 자고 입에 안 맞는 음식 먹고 모기한테 물려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너는? 내가 잠깐 눈 좀 붙이려니까 달려와서 에어컨을 끄면서 밤새 틀었으니 낮에는 아끼자고 했지. 네가 아까운 건 전기세였니? 아니면 내가 너무 편해 보이는 게 싫었니?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라. 나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아니야. 너는 매일 방에 틀어박혀서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머리는 미용실 다녀온 것처럼 완벽하고 얼굴 화장은 내 결혼식 날보다 더 곱게 하더구나. 내가 손주 돌볼 때 너는 어디 있었니?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후조리 중이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산후조리가 아니라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지. 저는 감정 없이 대꾸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도 나도 숨쉬는 사람이야. 너희 집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너희 집의 하녀도 아니야. 내가 도운 건 내가 원해서였어. 이제 내가 원하지 않으니 더 이상 돕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잠시 조용하더니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 한마디 없이. 유준이는 어떡하고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어른이 약속을 그렇게 쉽게 어기시면 안 되죠. 약속?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를 돕겠다고 한 건 인정이었지 법적 의무가 아니었어. 대출은 너희 이름으로 받은 거고 아이는 너희 책임이야. 내가 너희 계약서에 서명한 제3자라도 되니? 그녀는 기가 막힌 듯 짧게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준이를 보든 안 보든 그건 내 선택이지. 네가 나를 협박할 카드가 아니야. 전화기 저편에서 쾅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베란다로 돌아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쏟아져 눈이 부셨지만 더 이상 땀에 젖지도 에어컨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지도 교묘한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시는 제 목숨, 제 돈, 제 선의를 바쳐 보답할 생각조차 없는 척박한 땅에 물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통화 이후 저는 그들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민준이가 보낸 메시지 몇 개가 와 있었습니다. 대략 엄마, 진정하세요. 서연이도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다시 잘 이야기해봐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가족 단톡방이 터졌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몇 년 전 아팠을 때 집안 대소사를 알리기 위해 만든 방이었습니다.
멤버는 많지 않았고 주로 제 사촌 동생 몇 명, 조카들, 그리고 먼 친척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서연이와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 정보나 좋은 글귀, 아침 인사 이모티콘이 오가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긴 캡처 화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마치 저를 위해 맞춤 제작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성격이 변하나 봐요. 처음에는 아기 돌보러 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사흘도 안 돼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더니 말도 없이 떠나버리셨어요. 나중에는 대출금 지원도 끊어버리셨고요. 갓난아기 키우느라 저희도 빠듯한데 이런 식의 감정적 협박까지 당하니 정말 마음이 힘드네요. 저는 그 글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황당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투지도 그 집에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떠날 때조차 쪽지 한 장 남겼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감정적 협박이 되고 힘든 쪽이 그녀가 될 수 있을까요? 단톡방에는 금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네. 요즘 어른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시지. 서로 이해해야지. 서연이 힘들겠다. 아기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가끔 시어머니들이 몰라주실 때가 있어. 시어머니가 숙자 형님 아니야? 민준이 엄청 예뻐하셨잖아. 옛날에 엄청 챙겨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마치 남들이 나쁜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시어머니가 바로 저였습니다. 서연이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이 단톡방에 글을 올려 저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리했고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 해명하지도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명한단 말입셔니까? 제가 2년 반 동안 그들의 대출금을 갚아준 것을,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에어컨을 꺼서 모욕당하고 감정적 협박범으로 몰린 것을 이 사람들은 그 집에 와본 적도 없고 제가 땀으로 등을 적셔가며 유준이를 안고 선풍기 앞에 서 있던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속을 뒤집어 놓던 김치찌개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표면만 볼 뿐입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겪었는지가 아니라 서연이가 무엇을 올렸는지만 봅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든 알림이 네가 침묵하면 누군가 너를 대신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해명은 내 말을 들어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이미 나에 대해 결론을 내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일어나 빨래를 걷었습니다. 베란다의 바람에 빨랫줄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그녀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긴 것은 입으로 떠드는 약간의 우월감, 그리고 단톡방에서 받은 몇 개의 힘내, 네가 최고야 같은 이모티콘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해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제가 반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조카 민호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붉은색 식탁보와 눈부신 샹들리에가 걸린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안색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엄마, 즉 제 올케가 직접 전화를 해서 형님, 꼭 오셔서 얼굴 비춰주셔야 해요. 자리를 빛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처럼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친척들은 최근 며칠간 단톡방에서 서연이가 쓴 마음 찢어지는 일기를 보고 이미 각자 나름의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주빈석에서 멀리 떨어져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와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에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유난히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음식이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요즘 애가 밤에 자꾸 깨서요. 민준 씨도 바쁘고 저 혼자 돌보려니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버텨야죠.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장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유준이가 밤에 저렇게 울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갑자기 분당으로 돌아가셔서 저희는 아직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녀는 목이 맨 듯 말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욕하지도 않고 그저 연약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편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탁에 앉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른들 모시기 정말 힘들어. 네가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서연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니 저렇게 되는 거지. 저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은 저희도 왜 갑자기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사소한 일에 서운해 하셨나 봐요. 라는 서연이의 말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살짝 밀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빈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서요. 방금 누가 저더러 사소한 일에 서운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식탁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왜 떠났는지 모른다고 했지? 그럼 내가 오늘 알려줄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들으시라고.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느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수면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대전에 너희를 돌보러 온 건 아들 민준이가 전화로 부탁해서 온 거야. 나는 분당에서 손주 옷까지 네 몸보신하라고 산 홍삼 세트, 축하봉투, 아기용품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갔어. 그런데 너희 집에 도착하니 너는 나를 소파에서 자라고 했지. 모기향도 에어컨도 사생활도 없는 소파에서 네가 먹고 싶다는 김치찌개를 끓여주느라 내 속은 쓰렸고 내 아이가 땀으로 흠뻑 젖어서 에어컨을 5분 켰더니 너는 달려나와서 끄면서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안 더워요 라고 했지. 제가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 얼굴의 미소마저 페인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매일 야근한다며 집에 없었으니 내 엄마가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 젖병 씻고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 돌보느라 사흘 동안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여기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내가 돕는 건 정 때문이고 돕지 않는 건 내 본분이라는 걸. 저는 핸드백에서 A 사용지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2년 반 동안 매달 40만 원씩 너희 주택담보대출 갚으라고 이체해준 내역이야. 총 얼마인지 아니? 거의 200만 원이야.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초 은행에 제출했던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위에는 제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원래는 말할 생각이 없었어. 꺼내서 생색낼 생각도 전혀 없었고. 하지만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네가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한다는 걸. 서연이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술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전체를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무작정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울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그저 자리에 앉아 남은 물을 마셨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더 이상 왜 갑자기 갔을까라고 말하지 않았고 서연이가 너무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면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사흘 뒤 민준이가 유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분유 가방과 배낭을 든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폭풍우를 뚫고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유준이 데리고 엄마 집에 며칠만 좀 있어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아이를 받아 앉아 작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눈빛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가에 갔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며칠 가서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좀 진정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시원한 돗자리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물을 끓여 차를 우려냈습니다. 찻주전자와 찻잔 2개를 탁자 위에 놓고 민준이에게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앉아 옷자락을 비비꼬며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 혼내실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혼내다니?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혼내고 싶었으면 진작에 혼냈겠지. 하지만 그거 아니? 지금 내 마음은 혼내는 것보다 더 실망스럽단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처럼요. 너는 예전에 이런 애가 아니었어. 제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네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을 때 나 혼자 오토바이 태워서 너를 응급실에 데려갔어. 집에 와서는 죽을 쑤어 약을 먹여야 했지. 그때 내 눈빛은 맑았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인정했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섰지. 그런데 지금 너는 왜 이렇게 됐니? 내 아내가 한마디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애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아직 회복 중이라고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너는 그런 뜻이 아닐 거라고 하고 내가 서운해하면 너는 엄마가 좀 참아달라고 했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제가 갈등이 싫어서요. 집안이 시끄러운 게 싫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갈등이 싫어서 모든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구나. 네가 시끄러운 게 싫어서 나더러 계속 참으라고 했구나. 제가 그를 보며 차갑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네 아내의 하녀가 아니야. 내 감정의 보험선도 아니라고. 그가 고개를 들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죄문했습니다. 제가 엄마랑 서연이 사이에서 계속 피하기만 했어요. 서연이가 가끔 무리한 말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말하기 귀찮아서 그냥 뒀어요.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엄마가 한 발 물러서면 서연이도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는 몰랐구나. 양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운다는 걸.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물러서고 내가 물러서서 결국 그 애 혼자 서게 됐지. 너는 말 못하는 아들이 됐고 나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부모가 됐고 그 애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엄마,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서연이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 애를 증오하지 않아. 민준이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애는 그의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자신을 먼저 보호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기는 없었겠지만 그 애의 이기심이 내 앞에서 극대화된 거야. 하지만 진짜 가장 큰 책임은 너에게 있어. 제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게으르고 귀찮은 게 싫고 경계를 세울 용기가 없어. 아내가 화내는 게 두렵고 현실을 마주하는 건 더 두렵지. 네가 문제를 못 본 게 아니라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민준이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실히 말해둘게.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집일에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대출금도 더는 안 갚아주고 아이도 돌봐주지 않을 거고 너희 집에 가지도 않을 거야. 너희가 어떻게 살지는 너희 책임이야. 그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유준이는요? 이제 안 보실 거예요? 저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지. 하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애를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네가 데리고 오면 환영이야. 할머니 보러 와서 며칠 놀다 가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누가 아프거나 누가 싸웠을 때 달려가는 소방수가 되지 않을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아버지야. 가정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해. 나에게 의지해서도 아내가 우는 것에 의지해서도 안 돼. 오직 내 스스로 한 뼘 한 뼘 일으켜 세워야 해. 민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 못할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껴. 하지만 두려움은 너에게 도망치라는 이유가 아니라 책임을 연습하라는 시작점이야. 우리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낡은 등나무 의자에 쏟아졌습니다. 찬물은 이미 식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엄마, 그럼 앞으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보러 오시긴 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치웠습니다. 너희가 잘 살면 내가 볼 필요가 없겠지. 만약 너희가 잘 못 살면 그건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제 피곤하다. 내 인생을 살러 가야겠어. 민준이가 돌아간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찻잔을 씻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밤의 특별한 고요함 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을 하나씩 닦아 선반에 올리고 손을 닦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가로등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구나. 지난 몇 년간 제 삶은 온통 그들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인내가 존중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고, 헌신이 감정을 깨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경계 없는 선의는 자비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서해반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동호회 신청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제 신청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글씨가 참 고우시네요. 저희 서해반에서 작품 전시회도 하는데 한번 참여해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연습해보고요. 인생은 이제 시작인걸요.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전부 재정비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상해의료보험, 소액연금저축까지 모두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김숙자 고객님, 혹시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비상 연락처를 남겨두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돈은 역시 자기 자신이 지키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집에 돌아와 예전에 민준이에게 주었던 비상용 체크카드를 가위로 잘라 분쇄기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제 돈, 제 시간, 제 몸은 오직 한 사람, 저 자신에게만 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커뮤니티 서예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붓을 들고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네 글자를 쓰는 연습을 했는데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자를 골랐습니다. 나답게 살기. 저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그 네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를 다 쓰자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사탕을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숙자 씨, 이따가 우리 콩국수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 콩국수 좋아해요. 우리 일행은 주민센터를 나와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안색이 정말 다르네. 저는 웃었습니다. 상처를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저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줄지 묻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참으면 그들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의 모든 날이 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압니다. 누군가를 위해 늙고 누군가를 위해 서운해하고 누군가를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깨끗하고 자유롭게 명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생에서 가장 현명해지는 것은 용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문을 닫고 창문을 잠근 뒤 스스로를 위해 등불 하나를 켜고 밥을 짓고 차를 따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가 쓴 네 글자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답게 살기. 그리고 붓을 내려놓고 콩국수를 먹으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어머니가 2년간 저축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를 돌보러 갔지만 돌아온 것은 소파와 모기, 그리고 아껴야만 했던 에어컨이었습니다. 아들은 입으로는 걱정했지만 번번이 회피를 선택했고 며느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며 자신만을 위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숙자 씨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을 위해 계속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적절한 때에 경계를 명확히 긋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양보가 나약함으로 취급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지금 어떤 침묵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선택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하나의 목소리이자 하나의 생각이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깨달음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지 않는 것, 서운해하지 않는 것 역시 노년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